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 지은이는 윤지원, 한국인문학교육연구소 소장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 인생의 커다란 사건을 겪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앞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기성 가치를 부정하는 견해를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니힐, 즉 무, 허무, 공허, 무가치한 것에서 유래되었기에 허무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니힐리즘의 대표 주자인 철학자로는 프리드리히 니체를 들 수 있습니다. 니체는 니힐리즘을 최고 가치들의 가치 상실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진리나 선이라는 최고 가치가 종래 가지고 있던 그 실질을 상실하는 역사 과정이 니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수동적 니힐리즘.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전부 잘못됐어. 이제 다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며 손을 놓아버리는 것. 2. 능동적 니힐리즘. 지금까지의 가치가 잘못됐다면 나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것. 니체는 나는 반드시 늘 나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무주의의 대표자인 니체는 우리에게 삶이 흔들리고 고단해도 허무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을 긍정하고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 위버맨쉬, 즉 초인이 되라고 말이죠.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영어로 초인을 쓸 때 슈퍼맨이라고 번역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오버맨이라고 번역합니다. 말 그대로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생명력이 넘쳐나고 지성과 긍지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며 그 결과 자신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이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인 오컴의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은 경제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1. 많은 것들을 필요 없이 가정해서는 안 된다. 2.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말라. 여러 가설이 있을 때에는 가정의 개수가 가장 적은 가설을 채택해야 하므로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사유의 면도날로 다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절약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 간결함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어스가
가장 단순한 가설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원리다라고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건 우리들이다. 삶은 단순하다. 단순한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는 어쩌면 너무 많은 가정을 담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제가 엉켜서 복잡해 보이기 시작할 때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급한가? 내가 꼭 해야 하는가? 프랑스 실존주의 사상가인 시몬 베유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위생, 온기, 의식주 같은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듯이 정신적인 삶을 위한 영혼의 욕구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뿌리 내림입니다. 베유는 인간도 식물처럼 뿌리가 있어야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삶의 필수 조건은 내가 어딘가에 따스하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는 느낌, 다시 말해 충만함과 소속감입니다. 베유는 20세기 인간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뿌리의 뽑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단단하게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가 와해되고 붕괴되는 상황에서 뿌리가 뽑히고 터전이 사라진 사람은 두 가지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처럼 체념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가장 폭력적이고 과격한 형태로 뽑는 행위는 바로 정복과 전쟁입니다. 가족과의 결속이 깨지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뿌리가 뽑힌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뿌리 내림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소외와 단절감을 연결로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뿌리 내릴 결심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가 뿌리 내릴 다정한 토양이 될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한 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대표적인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인식과 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우리를 동굴 안에 갇힌 수인에 비유합니다. 지하 동굴 안에 수많은 수인은 묶인 채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고 있는 것은 벽면에 생긴 그림자입니다. 거대한 횃불 앞에 모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형의 그림자이지요. 수인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기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벽의 그림이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수인이 생깁니다. 이들은 처음 진짜 태양을 보고는 너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눈이 적응하면서 진짜 세상 속 생생한 사물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세상을 본 수인이 동굴 안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벽의 그림자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말하지만 대다수는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믿지 않습니다. 동굴 안의 어둠은 무지의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이데아의 세계, 즉 진짜를 말합니다. 동굴 밖을 발견한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벽면의 그림자를 보다가 의문을 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진정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은 인식입니다. 동굴 안 사람들은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에 나가서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한 철학자가 동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 살기를 바란다. 플라톤은 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철강 재벌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보다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공부해서 얻는 효용은 그저 난해한 논리적 문제들을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생각을 개선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 양심적으로 만들지도 않는다면 철학을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반문합니다. 논리 철학 논고를 집필하던 시기에 비트겐슈타인이 발견한 철학의 문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이나 신, 자아, 도덕 등은 실제로 그것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은 실제 세계를 설명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료하게 생각될 수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료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과 연결됩니다. 즉,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세계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1930년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난 자크 데리다는 프랑스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입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란 20세기 중반 기존의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한 활동을 말합니다. 구조주의란 인간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데리다는 당시를 지배하던 철학이었던 구조주의를 비판하며 오히려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체주의를 창시했습니다. 해체주의란 종종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정 또는 편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아이디어, 구조 등에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숨은 가정과 편향, 모순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데리다는 관습적이고 전통적으로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진리라고 보는 것 등에 의문을 던집니다. 기존 철학의 기초가 되는 서구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주의는
사실 열린 세상을 지향합니다. 모든 중심주의를 해체하여 완벽해 보이는 합리적 사회에 숨겨진 폭력적 억압을 드러냄으로써 완벽성과 합리성의 환상을 해체하는 것이죠. 데리다는 서양 철학이 선악, 주관과 객관, 남자 여자, 원조와 모조, 강약, 정상과 이상, 자, 타, 서양 동양, 동적, 정적처럼 근거 없는 우열을 가르는 이항 대립을 구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단순한 해체가 아니라 새로운 구성을 의미합니다. 중심주의를 해체하면 해체주의 또는 분산주의가 구성됩니다. 여기서 분산주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데리다는 모든 단어는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고 항상 의미가 변하며 문맥과 독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데리다의 철학은 결국 모든 것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회의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의 저자로 유명한 에리히 프롬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사회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인문주의 철학자입니다. 프롬은 인간은 자신의 성장이나 자아 실현이 방해를 받으면 위기 상태에 빠지며 이때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심해지거나 권위주의로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프롬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기술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사랑을 하는 걸까요? 프롬은 인간이 외롭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프롬은 자연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자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에 속한 상태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동물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속박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생각이 많기에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에 맞서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고 자연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인간을 위대하게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동물은 자연 그 자체로 살다가 그 안에서 죽어 자연으로 돌아가기에 자연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태어나지만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 자연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독립과 자유를 이루었지만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외로움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프롬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외의 모두에게 무관심하다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애착이며 확대된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류애와 세계를 향한 사랑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당신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며 당신으로 인해 나는 나 자신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와 같은 의미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롬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존재 방식의 사랑이며
소유 방식의 사랑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방식의 사랑을 지향해야 합니다. 프롬은 타인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하죠. 프롬이 말하는 자기애는 이기적이고 자기 애착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깊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서의 사랑을 우선하라는 의미입니다. 프롬에 의하면 진정한 자기애는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기애는 자기 존중과 배려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도 존중받게 된다. 허버트 스펜서. 마르틴 부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사상가이자 유대계 종교 철학자입니다. 1923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마르틴 부보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포함하여 서양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저서 나와 너를 출판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두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나와 그것의 관계인 사물의 세계입니다. 둘째, 나와 너의 관계인 인격적 만남의 세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세계는 경험, 인식, 이용의 대상이 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계를 객체로서 소유하고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의 세계는 경험과 이용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도구적 존재일 뿐 경험하는 주체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너의 세계는 경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너에서의 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서로 참된 인격으로 관계합니다. 부벌은 이 관계가 직접적이고 상호적이며 근원적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나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남이 나에게 그것으로 존재할지 아니면 너로 존재할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험과 이용, 수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그 누군가는 나에게 그것이 됩니다. 비인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존재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됩니다. 부보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진실한 만남을 지향하자고 주장합니다. 부보는 삶은 만남이며 진정한 만남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고민할 때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변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바뀌고 싶은가?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입니다. 실존 철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불안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불안의 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주의의 핵심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입니다. 컵의 본질은 액체를 담는 것입니다. 컵은 액체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본질이 실존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컵과 다릅니다. 인간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섭니다. 인간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본질을 찾습니다. 내가 먼저 존재하고, 즉 실존하고,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나의 본질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불안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감정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인간에게는 언제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키르케고르가 불안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더 고결한 삶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절망에 빠진 순간에는 무척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혼자 사색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면 자신의 내면을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세계란 살아남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가 객관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의식적인 욕망, 욕구, 동경, 괴로움 등 살면서 겪는 모든 충동을 말합니다. 맹목적인 의지, 즉 욕망은 밑이 깨진 독처럼 아무리 충족시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욕망을 충족했을 때 오는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곧 권태라는 이름만 다른 고통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결핍과 권태를 오가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보편적인 윤리, 즉 공감, 동정, 사랑 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비극인 이유는 모든 존재가 지닌 삶의 의지가 끊임없이 충돌하여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쾌락에 대해 말한 위대한 철학자이며 쾌락주의자를 뜻하는 에피큐리언의 어원이 된 인물인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 아테네의 식민지였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철학 공동체 정원을 세우고 35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공동체에는 당시 천대받던 여자, 노예, 심지어 창녀까지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에피쿠로스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쾌락이라는 단어 때문에 크나큰 오해를 받았고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쾌락은 방탕한 사람의 쾌락이나 관능적인 향락으로 인해 생기는 육체적 쾌락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 쾌락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제거되어 꼭 필요한 쾌락만 충족된 최소한의 쾌락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쾌락은 몸에 필요한 쾌락과 영혼에 필요한 쾌락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쾌락은 몸에 괴로움이 없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아포니아라고 합니다. 영혼에 필요한 쾌락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괴로움,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없는 쾌락입니다. 영원히 동요하지 않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 상태를 두고 아타락시아라고 칭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쾌락인 아포니아보다 사유의 쾌락인 아타락시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은 상태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살아있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삶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에 불안이 없고 육체에는 손상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금욕이 아닌 쾌락을 긍정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에 도달하는 조건은 죽음에 대한 공포 없애기, 최소한의 욕망 채우기,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또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평안에 이르는 최소한의 욕망은 굶주리지 않기, 목마르지 않기, 춥지 않기입니다. 대부분 현대인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최소한의 욕망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일생에 최소한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르네 데카르트.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유를 통해 알아낸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방법적 회의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소고하는 방식인데 자신의 저서 방법 서설에 그 방법을 실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믿는 바의 진실성 여부를 끝까지 의심해보는 방법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확신한 뒤에 이것을 모든 학문의 제1원리로 공표합니다. 데카르트의 이 주장은 근대 수많은 학자들의 사유를 촉진시켰고 이로 인해 자연과학과 수학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감각들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의심했을 때에도 사실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려고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심조차 할 수 없으므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데카르트는 모든 지식을 의심하고 확실한 지식의 기본을 찾기 위해 철저한 자기 반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가 지금 악마에게 생각을 조종당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의심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은 나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악마에게 속는 경우라고 해도 속는 내가 필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 자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내가 있는 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는 언제나 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경험으로부터 실존적 분석 치료의 형태인 로고 테라피, 즉 의미 치료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강제 수용소라는 참혹한 환경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수용소에서는 하루에 물 한 잔이 배급되었는데 누군가는 한 번에 다 마셔버리고 누군가는 조금씩 아끼며 나누어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잡고 있던 이들은 마시기에도 부족한 물의 일부로 세수를 하고 유리 조각을 갈아서 면도를 했습니다. 나치는 이렇게 생의 의미를 부여잡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들보다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본능만 남은 수용자들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수용자들은 인간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동물과 다름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면서는 죄책감이 덜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은 빅터 프랭클의 일생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이론은 환자가 고통을 당당하게 마주하고 꿋꿋하게 버티도록 돕습니다. 거대한 고통 앞에 섰을 때 그 고통이 가져오는 의미를 찾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늘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삶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나? 이 상황은 내가 무엇을 찾기를 원하나?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에게 프랭클은 선택이란 자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이고 외부에서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흔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태도에 있어 진정한 낙관주의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 선택입니다. 첫째, 직면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선택하고, 둘째,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이미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를 선택하며, 셋째,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자세를 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프랭클을 비롯해 최악의 순간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이들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가진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발견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선택의 기회 말이죠.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으로 유명한 독일 태생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진정한 삶의 가치는 노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렌트는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치적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아렌트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었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석해서 그를 관찰한 뒤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나치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독일인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독일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삶을 살았다면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렌트는 한 인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탄생이 개별적이고 유일하고 불가역적인 누군가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시작인 동시에 스스로 시작하는 자이다. 아렌트에게 탄생은 시작을 의미하며 인간은 모두 태어나는 순간 세계로 새롭게 온 자이기에 스스로 시작하는 자발적 능력을 지닌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시작하는 자이고 시작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그가 특히 악마적으로 타고나서가 아니라 사유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히만의 사유는 1차원적이었고 피상적이었으며 깊이가 없었습니다. 사유란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아이히만은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유의 무능력함과 깊게 생각하지 않는 안이함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렌트는 도피하지 않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사유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사유를 놓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렌트는 사유하지 않는다면 관료제와 전체주의 안에서 누구든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유한다는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향하는 사랑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사유하고 비판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성을 회복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자 조건입니다. 공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세네카.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주디스 슈클라는 1928년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난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슈클라는 철학자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규정하는 원칙 개발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잔혹함을 없애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잔혹함은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을 뜻하며 강자는 정부나 힘센 사람, 권력자, 다수 등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보다 약한 이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슈클라는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피상적인 이데올로기들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에 의하여 세상은 이론뿐인 이데올로기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치에게 박해를 당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슈클라가
공포의 자유주의 이론을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슈클라는 서양 철학자들 가운데 장자크 루소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루소는 사회 계약이 자유와 평등에 기반해야 하므로 국가의 규칙인 법은 일반 의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민 주권론을 주장한 프랑스의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루소는 이러한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프랑스 대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근현대 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슈클라는 사람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를 떠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악에 대해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아무리 이론을 정립해도 선의 이름으로는 악이 행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악의 구체적인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해서 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슈클라는 잔혹성을 최악이라고 말했는데 잔혹성은 인간이 서로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덕적 잔혹성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러한 잔혹성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기독교 교리가 이러한 강요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슈클라는 이 세상이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 아픔을 중단시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에 의해 바뀌어 왔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독립선언문에 적힌 이상적인 권리 문구가 아니라 노예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한 사람들의 새로운 의식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다른 이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틱나탄.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1929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나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15세에 히틀러 소년단에 들어갔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히틀러의 잔악한 행위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한 죄악을 몰랐던 것,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현실이 자신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을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합리성은 크게 도구적 합리성, 비판적 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구의 성능을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하고 계산하며 예측하는 것은 도구적 합리성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며 자신이 하려는 행위의 목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지 않을 때는 반성하는 이성은 비판적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생각은 언제든지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합리성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버마스는 수용의 대가입니다.
자유로운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억압과 지배가 없는 사회와 해방된 인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버마스는 단순히 빈곤이 사라진 사회를 인류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억압과 지배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가 가능할 때 해방된 사회라고 믿고 이를 위해 이상적인 언어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버마스는 대화를 나눌 때 그 내용이 참이고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며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올바른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대화와 합의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대화는 폭력일 뿐이라며 비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가? 2. 내용이 참인가? 3. 상대방이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4.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가 평등하고 수평적인가? 하버마스는 뛰어난 논쟁가이지만 논쟁을 할 때에도 상대방을 수용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학다식하고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기 위해 논쟁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상대방과 진정으로 통하는 것이 소통이고 의사소통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어떤 갈등에서도 우리가 기댈 것은 대화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쾌락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강도, 지속시간,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도, 확장성 등으로 등급을 매겼지만 결국 모든 쾌락의 가치는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쾌락 계산으로 나온 점수의 총점이 높은 사회일수록 행복한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하지만 질적 공리주의 철학자인 밀의 주장은 다릅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쾌락의 양과 질 모두 중요하지만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의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고 정신적 쾌락은 타인의 행복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인 편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인 것이 더 낫다. 그는 질 높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결국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겁을 냅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과 자유에는 오히려 불안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나요? 사르트르는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평생을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 인간의 절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절대 자유란 인간이 자신의 결단과 의지, 선택에 따라 스스로 삶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윤리적인 삶이란 자유로운 주체인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자신에게 정직한 채로 사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명언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삶이 자기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의식뿐이다. 그 의식이 컵이나 의자 같은 사물, 과거의 나, 타인 등과 스스로를 구별하며 서서히 나를 만들어간다. 인간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처럼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를 대자 존재, 그리고 사물처럼 처음부터 본질이 고정된 존재를 즉자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대자 존재를 어느 한순간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를 의식하는 순간 이미 지금은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사는 존재이며 자신의 가능성이 항상 자신을 앞지릅니다. 인간은 늘 불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르트르는 이를 자기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불안을 감당하고 삶을 선택하면서 자신을 계속 미래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이끌어야 합니다. 인생은 B, 즉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사람은 불필요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른다. 장자. 장자의 사상은 관점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점이란 결국 각자의 생각에서 비롯하기에 세상에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짧은지 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아름다운지 추한지는 서로 비교해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시야에서는 짐승의 털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태산은 그저 평평한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루살이의 입장에서는 요절한 사람도 무한에 가까울 만큼 오래 산 것이고 지구의 나이를 생각하면 중국의 신선 설화집 속 800년 이상을 살았다는 팽조도 그저 찰나에 불과한 시간 동안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입장, 심지어 사물과 동식물의 입장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무엇도 절대 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모든 편견에서 벗어날 때 전체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인간의 감각이나 사고로 구별한 것에 불과하며 도덕적인 가치와 물리적인 차이 또한 인간이 정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차이를 없애면 모든 가치의 우열이 사라집니다. 구별을 모두 제거하면
만물은 그저 하나가 됩니다. 장자는 본래 자신과 자신 이외의 것을 구분하는 벽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 다투는 것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장자가 말한 고사성어 중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즉 언뜻 보아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쓰임새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은 쓸모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 있는 길을 제외하고 쓸모없는 땅을 모두 없애면 쓸모 있다고 생각한 것도 동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장자는 모든 만물의 유용성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만물 하나하나가 저마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용지용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장자는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도 가치의 우열이 없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없으면 쓸모 있다는 것도 알 수 없듯이 불행한 사건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며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말이지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구분지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각이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만들어 온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생각 덕분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듣고, 생각 덕분에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며 생각 덕분에 코로나19 전염병도 물리쳤습니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며 가장 정확한 화살이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좋게 사용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사용되면 이보다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교육을 암기식 교육이라고 하지요. 기억력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 교육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해답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라고 배운 것을 누가 더 잘 기억해내느냐에 따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언젠간 우리나라의 교육도 바뀌겠지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남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독특한 자신만의 사고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생각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개방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과 상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생각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죽음 이후도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도 무엇이 있었을지 생각하지요. 이처럼 생각에는 원래 한계가 없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꾸 한계를 만들어 스스로를 좁게 가둡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타인의 눈치를 보고 자가검열을 반복하면 자기 자신과 생각은 점점 부자유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아지고 단편적이 되고 대동소이해지고 퇴보하지요.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철학자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한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 삶에서 큰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니까요. 열린 사고, 개방적인 생각으로 이전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해 자신과 이 세상을 만족시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역사의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가리켜 진정으로 잘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잘 산다는 말이 거의 무조건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고를 하는 사람도 가난하면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인류는 돈 많은 부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에게 불을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처럼 말이죠. 많은 돈보다는 뛰어난 생각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갖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뛰어난 생각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뛰어난 철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둔 언덕 위에 올라서면 그만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이름이 뭐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보다는 윤리론이나 도덕론에 대한 교육이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는 유교적인 잔소리가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해야 한다라는 당위에 대한 교육은 지금의 10분의 1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나와 이 세상 모두에게 바람직한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꽃피기 시작한 K문화, K한류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는 정신문화가 먼저 꽃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100년 동안 너무 비참한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처럼 물질주의가 팽배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한결 더 성숙하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의 나라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출판시장 크기를 보면 환율차를 제거하고도 최소 10배 이상 일본이 더 큽니다. 물론 일본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독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출판 시장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판 시장의 잠재력을 봅니다. 향후 100년 동안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은 책과 저자와 독자들이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20배, 3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역사의 흐름을 생각하면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GDP나 K문화가 아니라 K철학 그리고 K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인류 문명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리라 기대합니다. 인간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과 사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